오늘은 인정이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정이자죠. 이거는 이자로 인정한다. 그럼 이거는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특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은 누구겠어요? 그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어떻게 대여한 거죠? 무이자 또는 저금리, 저리로 대여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 1%입니다. 한 1%, 그 낮게 1%에서 2% 정도 낮게, 뭐 시장 이자, 시장 금리 있죠?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 그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 법인이 이런 임직원이나 대표이사한테 무이자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얼마 대여할까요? 한 10억 대여했다가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대여. 누구한테요? 사장한테, 대표이사한테 10억 대여한 경우, 무이자로. 그럼 이 대표이사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린다. 은행에서 10억 대여한다. 그럼 뭐 한 4%에서 5% 정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4%에서 5%. 은행에서 만약 차입한다. 은행에서 10억 빌린다. 그럼 4%에서 5% 또는 뭐 더 높은 10% 이렇게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인한테 돈을 빌린다. 10억을 빌린다. 그러면서 무이자로 빌린다. 그러면은 이 10억 가지고 다른 데 땅 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건물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표이사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이 무이자로 대여받는 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 대표이사가 이익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용 규정을 적용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법인의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인정이자 얼마일까요? 10억에 한 4%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그리고 상여.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월급에 가산한다는 겁니다. 상여 처분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상여 처분하고, 이 상여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졌는가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죠.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이때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익을 입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약정이자가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인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이자로 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계산한다. 이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용 규정을 적용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입금 산입한다. 그러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이때는 그 10억을 그 대표이사한테 준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보세요.
특수관계가 소멸된다. 10억 원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기속자에게 소득 처분한다. 그 기속자한테 지급된 걸로 본다. 인정이자 제도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입금 산입하는 이유는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인 기업활동이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나 대주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이자로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걸 대해서 규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무이자나 또는 저금리, 저율의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을 입금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여 처분하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은 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된다는 겁니다. 입금 산입, 인정이자 4천만 원, 그리고 상여 처분. 이게 기타 사유출이 아닙니다.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한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한다. 그러면은 그 은행 금리 있죠? 한 4%에서 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 대표이사는 은행 이자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대표이사는 은행 이자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인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 인정이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다는 것이다. 그럼 인정이자 적용 대상이죠. 인정이자 적용 대상은 인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의 5% 이상인 경우에 한다. 볼까요? 인정이자 적용 대상, 인정이자 적용 대상 얼마요? 약정이자, 인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액 3억 원 이상 또는 인정이자의 5% 이상입니다. 5% 이상. 그러니까 인정이자의 5% 미만이다. 인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이 인정이자의 5% 미만이다. 그런 경우는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이자 적용을 할 때는 요건이 있다.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인정이자와 회사 장부상 이자 계상액과의 차액을 입금 산입한다.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1억 원 빌려준 거죠. 그런 경우 인정이자가 500만 원이고 회사 장부상 이자 계상액이 450만 원이다. 그러면 인정이자 입금 산입액은 50만 원입니다. 인정이자의 5%가 500만 원의 5%니까 25만 원이죠. 그럼 인정이자 약정이자 차익이 500만 원에서 450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고 인정이자의 5%를 곱한 금액이 25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정이자의 5%를 넘기 때문에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입금 산입에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회사 인정이자 500만 원과 이자 계상액 450만 원 차익인 50만 원을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금이죠. 말 그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여기서 가지급금은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법인이 대여한 금액. 가지급금은 대여금이다. 이거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어떻게 해요? 무이자나 저금리로 저리로 대여한 경우. 그리고 이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 가지금이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 가지급금 뭐가 있을까요? 경조사비 대여객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 이거는 무작위로 할게요. 제가. 또 뭐가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되게. 그럼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주택 사용인에 대하여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여. 이거는 인정이자 계산할까 안 할까요? 이게 무주택 사용인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여한다.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회사가 무주택 사용인을 위해서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준다.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정이자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한다. 그리고 경조사비 대여액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 이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가지급금이 뭐가 있냐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파트에 있거든요. 그럼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파트를 한번 더 볼까요? 지급 이자 송금 불산입. 그럼 여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지급금이란 이 계정 과목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금액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수관계겠죠. 사용인이라든지 이러한 임직원한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 대여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 보시면 이 소득세에 보시면 지급시기 의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 보시면 지급시기 의제가 있다. 지급시기로 의제해서 지급한 걸로 본다는 그 배당소득과 상여금. 이 지급시기 의제는 소득세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 여기서 한번 약간만 더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급한 걸로 의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1월달 급여이죠. 회사에서 1월달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이 경우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세액이죠.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 거예요. 미지급한 경우.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월급을 미지급했다. 그런 경우 1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간주하고 그 있죠. 원천징수세액.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한다. 이 경우 보통 월급은 어떻게 해요? 월급은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죠. 월급을 200만원, 예를 들어 300만원 지급한다. 300만원 지급한데 월급 300만원 지급.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한 3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0만원. 그럼 이 월급 300만원을 지급할 때 30만원 뺀 270만원을 준다는 거죠. 270만원은
사용해 지급하고 30만원은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죠. 근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를 사용인으로부터 30만원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사용인 직원한테 30만원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납부해야 되니까 30만원 주라 하면 이 직원이 주겠어요? 월급 못 받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30만원 또 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회사 돈이죠. 회사 돈 30만원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30만원 국가에 납부하는 30만원은 회사 돈이죠. 이거는 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세에 보면 나와요. 지급시기 의제라는 규정이 소득세에 보면은 월급을 지급하자 미지급한 경우에도 1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간주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세액은 안 낸다. 이런 거를 국가에서는 이제 안 봐준다는 거예요. 뭐 2년, 3년 월급 밀렸다고 해서 그래도 그래갖고 세금도 안 낸다, 안 준다. 세금도 국가에 납부 안 한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이거를 가만두지 않는다. 무조건 1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간주해서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이 규정입니다. 지급시기 의제라는 규정이. 그리고 이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해서 회사 돈으로 30만원을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 30만원은 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가지급금 제되는 것. 이거는 몰라도 돼요. 국가의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나오는 건데 퇴직금 전환금은 거기서 자세히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에게 상해처분된 금이죠. 소득이 기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해처분한 금액. 이 금액 있죠? 소득의 기속이 불분명하여 신고한 금액과 차액, 그 경정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상해처분한 금액. 이 금액에 대하여 상해처분함으로써 원천징수액. 이건 앞에서 배웠듯이 소득의 기속이 불분명하면은 그 기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상해처분한다. 이건 앞에서 나오는 규정이죠. 그런 이 소득의 기속, 예를 들어서 매출 현금 5천만원 매출 현금 5천만원이 빈다 이런 거죠. 소득에 5천만원이 없는데 그게 누구한테 기속됐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 그 기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에게 상해처분한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그 소득의 기속자가 누구인지 알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대표자에게 상해처분해서 이 불이익을 간다는 규정이죠. 근데 이 상해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납한 경우, 그 상해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대납한 경우, 이 원천징수세액, 회사가 대납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해처분한 금액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6번 보세요. 사용인에 대한 월정액 급여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이거는 이 말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객관식에서는 말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주관식에서는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 2차 세무회계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다. 이런 건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대여액이죠. 자녀 학자금 대여액, 정조사비 대여액과 학자금 대여액, 자녀 학자금 대여액. 그 다음에 의료사주조합 취득자금 대여액.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지급금이 있어요. 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가지급금이 이렇게 있다. 그럼 다시 갈게요. 인정이자 앞으로 인정이자가 다시 간다.
계속 보겠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가지금 있죠? 가지금 적수. 가지금 적수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365분의 1을 곱한다. 이게 가지금 인정이자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1년간 만약 빌려줬다. 그러면 가지금 적수가 365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360 이 빌린 금액, 빌려준 금액 1억 원에다 365를 곱한다는 겁니다. 1년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는 365를 곱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율 5%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다 365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가지금 적수는 매일 잔액을 합한 금액이죠. 합한 금액. 그러니까 초일 산입입니다. 초일을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4월 1일날 빌려줬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적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초일 산입, 말일 부산입입니다. 그리고 적용 이자율이 가중평균 이자율이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그럼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뭘까요? 이 가중평균 아시죠? 가중평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이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 있죠? 다른 법인으로부터 만약 5%를 빌렸다. 그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5%입니다. 차입할 때 이자율 있죠? 차입 이자율. 얼마에 차입했냐? 이걸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겁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인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있죠? 선택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차입한 금액이 전부 특수관계로 차입한 금액인 경우. 법인의 차입금이 전액 특수관계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경우. 이런 것들 있죠. 볼게요. 회사가 차입한 금액 전부가 특수관계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회사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3년간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그리고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든지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 이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금을 대여한 법인.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누굴까? 자금을 차입한 법인이 누굴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법인이 은행으로부터 2%로 차입했대요. 2% 차입해서 특수관계인 을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죠. 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에게 1% 되겠다. 그럼 이 을법인이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런 경우 이 갑법인은 2%로 차입했으니까 2% 가정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 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한다. 외부로부터 1%를 차입한
하였으므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2%지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당사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얘를 보면 약간 이해가 돼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그러니까 2%로 차입해서 1% 대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사대출 이자율은 4.6%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인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사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건 예를 한번 보세요. 2009년 대표이사에게 2009년 1월 1일 1000만원을 대여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대여금의 한정에서는 당사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방법이죠.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여 시점 현재죠. 자금을 대여한 시점 현재 차입금이 얼마 있나, 그 차입 이자율이 얼마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가중평균한다. 그러니까 자금 대여 시점 현재입니다. 사면도 종료일이 아니고 특수관계인 간 자금 대여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정한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제외한다. 이건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은 그 시가로 볼 수가 없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뭐 엄청 낮은 그 저리로 대여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그리고 인정이자 세무조정이죠. 만약 임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줬다. 그런 경우에는 무기자이기 때문에 가지입금 적수에다 이자율을 곱하고 365분의 1을 곱한다. 그리고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인정이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저리로 빌려준 경우 이때는 가지입금 적수에 이자율을 곱하고 365분의 1을 곱한 금에서 약정이자를 뺀 경우입니다. 저리의 이자. 계약서상 뭐 한 2%, 1%, 2% 이렇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죠.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계약서에 의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약정이자를 빼주는 금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어차피 약정이자는 어차피 입금, 법인의 그 입금에 탄입된 경우죠. 이자 수익, 미수이자, 그리고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이미 법인의 그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 과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정이자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과 가지입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표가 있죠. 둘 다 특수관계에 대한 자금 대여. 이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해서 가지입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계산한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적정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계산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업무무관 가지입금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적정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계산한다.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죠. 이 특수관계 자금 대여할 때 이자율과 상환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건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이자율이 몇 프로고 상환계 언제까지 상환한다. 이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이 인정이자 약정이자 차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고 기속자에 대해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이 미수이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법인이 그 수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빼준다는 겁니다. 인정이자에서 약정이자를 빼준다. 그리고 약정이자는 어차피 수익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이 없다. 자금 대여 시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약정이 없는데 만약 법인이 미수이자를 계산했다. 그러면 이거는 미수이자는 입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이 약정이 없는데 미수자를 계산한 경우는 이거는 가공자산이다. 이 미수자는 가공자산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이익으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법인이 이 대표이사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1년간 빌려준 경우죠. 상환기간 있죠. 상환기간 1년. 그리고 이자 얼마입니까? 이자 5%죠. 이자율 5%입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법인이 6개월분 미수이자 이자 250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세무조정.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250만원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자 수익 계산했다. 약정이 있다. 그런데 왜 이 이자 수익 계산한 것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사 이자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실제 수익 받을 때, 즉 2019년 6월 30일 날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 같은 경우는 미수이자 계산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수익 250만원 입금 불산입하고 나중에 회수할 때 입금 산입 250만원 유보한다. 알겠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대해서 실제 이자 수익 현금주의로 받을 때 이때 이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미수이자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 볼게요. 예를 볼게요. 만약 금년 소비대차 계약서 없이 1년간 자금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계약서 없는데 미수이자 계산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가공자산이죠. 가공자산.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 미수이자 500만원 계산을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인정이자 500만원 상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인정이자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이자, 인정이자 같은 경우는 자주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습득을 해야 됩니다.